지금 이런 업종들이 그런 촉이 온다 이런 아이디어를 조금 좀 들춰봐도 될지 궁금한데. 촉까지는 좀 그렇고 저희가 이제 주로 투자하고 있는 거 두 가지하고 향후에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정도 말씀드려볼게요. 리오프닝 주식이 한 축을 자리 잡고 있고요. 또 한 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의 수혜주를 찾는 건 이미 늦었어요. 왜 늦었냐? 이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몇 달 전, 몇 년 전부터 다 나온 얘기고, 그렇죠. 주변 개인 투자자들도 야 인플레이션 시대래 뭘 사야 될까, 금리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관련주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사시면.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 지금까지 과거 1년 동안에는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돈 버는 회사들이 돈을 벌었어요. 뭐 철강이라 화학, 유가 뭐 이런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걸 원재료로 쓰는 회사들은 지금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배를 만드는 회사라고 쳐볼게요. 후판이라고 하는 철강재를 엄청 써야 되잖아요. 근데 배는 이미 계약을 해놨어. 그렇죠. 선주랑 뭐 1,000억에 공급하기로. 근데 철강 가격이 막 올라. 근데 철강은 3개월 단위로 가격이 바뀌어. 그러면 이미 계약해놨는데 가격 올려주세요 할 수가 없으니까 고통받고 있겠죠. 근데 그 다음 사이클 되면 후판 가격 오른 거를 이제 안 되겠어요. 다음 배부터는 이만큼 올려받겠습니다. 성과를 올려주세요. 하겠죠? 올린 다음에 철강 가격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 돈 확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다음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단기적으로 큰 테마이고요.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이제 간략히만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는 항공주를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항공주가 왜 리오프닝에서 좋으냐? 제가 이제 주로 카지노와 비교, 그다음에 면세점과 비교를 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나가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비행기도 탈 수 있고 면세점도 갈 수 있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도 붐비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면세점이나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요, 이 면적에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바글바글 하면 돈을 잘 버는 것 같이 보이지만 더 이상 벌기가 어렵습니다. 카지노라는 건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 테이블 옆에 6자리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6명이 이미 앉으면 아무리 내가 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공권 티켓은 이 가격의 변동성이 되게 클 수 있는 재화예요. 내가 해외여행 하와이로 신혼여행 가야 되겠다 라고 검색 많이 하신 분은 검색할 때마다 가격이 바뀌거나 오히려 오른 경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티켓 가격이 이만큼의 레인지를 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 허락을 받은 게 10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허락을 받아놨어요. 그러면 30만 원에도 한번 제시해봤다가 얘가 이거 검색을 자주 하는 거 보니까 한 50 제시해볼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시간이 다가오고 급한 사람들한테는 100만 원 어쩔 수 없어, 출장 수요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해외여행을 가게 됐을 때, 많이들 가게 되면 비행기 좌석에 제한돼 있으니까 오히려 티켓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수가 있는 거죠. 면세점이랑 카지노가 다르게. 그렇게 되면 비행기, 내가 대한항공 입장이라고 해볼게요. 대한항공이 비행기를 10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걸 10대에서 20대로 늘리면 비행기 들여오는 비용도 들죠, 승무원도 더 뽑아야 되죠, 제트유도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매출액은 더 커지겠지만 아주 크게 돈 버는 구조는 아니에요. 근데 비행기를 10대로 유지해버리면 티켓 가격이 만약에 2배로 올랐다 그러면 비행기 가는 횟수, 승무원 탑승하는 숫자, 제트유 급유하는 양은 똑같은데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재무학 용어로 영업 레버리지, 비용은 같은데 매출액이 커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리오프닝 주식 중에 좀 이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에 요새 인플레 시대여가지고 내 연봉 빼고 다 올랐다. 근데 솔직히 연봉이 안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복지비로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연봉이 올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과급이 많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됐다는 것은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우냐? 코로나랑 이 집콕 트렌드 이런 거랑 맞물려가지고 약간 인터넷, 모바일 소프트웨어 이런 쪽 인력이 부족해진 거거든요. 그럼 그들은 주로 재택근무라든지 유연근무 이런 것들을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네이버에서 정규직으로 20년 근무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개발 능력이 있으면 그냥 나한테 수주 주세요. 내가 개발해서 아웃소싱해서 아르바이트로 먹고 살게요. 숨고 이런 것들. 네, 숨고 이런 류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엔 비상장인데 또 외국에는 상장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이 IT 직군에서 발현된 이런 트렌드가 다른 쪽으로 조금씩 옮아가면서 IT 하시는 분을 올려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하시는 분들이 야, 저 친구는 연차가 이만큼인데 올려줘?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나도 올려줘. 그럼 또 올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나는 기자인데 이만큼이야? 그럼 난 다른 신문사 갈래. 그럼 또 기자 연봉도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다가 예를 들면 제가 기자님 만났는데 기자님 연봉이 많이 올라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와, 씨, 내가 만나던 기자님인데 연봉이 올라갔으니까 나도 올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이 상승 효과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연구와 공부와 또 인사이트를 동원해서 이제 업종을 대충 추려봤어요. 어떤 분이 업종 안에서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좀 더 나아 보인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일반적으로는 그게 한 업종으로 정말 묶이는 정말 비슷한 일을 하는 회사들은 주가 같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골판지 회사에 투자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안 가지고 있는데 골판지라고 하는 건 이제 택배 박스에 주로 쓰이는데 그 수요가 꾸준할 것 같단 말이죠. 생산하는 기업들은 별로 없어요. 이게 약간 뭐 3D 업종, 로우테크 업종이다 보니까 신규 진입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느 큰 공장이 또 화재로 전소됐어요. 뭐 그런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골판지가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르겠구나. 그럼 똑같은 골판지 박스 만드는데 가격이 오르면 그 회사들이 돈을 벌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삼보판지도 있고 대양제지, 신대양제지, 아세아제지 뭐 가지가지 한 10개 상장돼 있어요. 그 중에 뭘 골라야 되냐? 근데 여기가 이제 전문 투자자하고 일반 투자자 약간 갈릴 것 같아요. 저희는 아세아 재지를 투자했어요. 제일 많이 오른 건 대양제지였어요. 대양제지는 어떤 회사냐면 그 골판지 업종 중에서 가장 작은 회사예요. 가장 작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평가될 확률이 높은데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도 작고 거래 대금도 적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잘 안 사는 거예요. 사기도 어렵고 좀 너무 중소기업 아니야 뭐 이런 편견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트렌드가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되면 그 회사들도 똑같이 빛을 보게 될 날이 오는데 빛을 보는 그런 우호적인 영업 환경에서는 당연히 가장 소외받았던 회사의 탄력성, 주가의 모멘텀이 제일 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개인 투자자다 하면 대양제지 사면 돼요. 작은 거. 왜 대양제지가 주가가 많이 올랐냐? 우리 같은 회사는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작으니까. 그렇군요. 올리면서 사야 되고 원하는 비중만큼 채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000억을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는데 100억을 골판지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100억을 못 사고 10억밖에 못 산대. 너무 회사가 작아서. 그럼 나머지 90억은 또 다른 아이디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럼 또 엔터를 사야 돼? 뭘 사야 돼? 그러느니 좀 상승 탄력이 떨어지더라도 제일 큰 회사, 제일 거래 대금이 많은 회사를 사자 해서 아세아 제지를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안 하는 개인 투자자다 라고 하면 저희를 따라가는 게 좋아요. 대장주라고 하잖아요. 그 대장주가 사람들이 많이 분석을 해놓거든요. 전문 투자자를 말하자면 이렇게 힌트를 얻어서 컨닝해서 따라가는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큰 회사, 그게 가장 편하게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많은 전문가분들, 이 운영업계에 계신 분들이 분산 투자 이런 중요성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김 대표님은 너무 넓게 벌리는 걸 좀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떤 방송에서 제가 뭐 5개를 넘지만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봤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변동성을 줄이는 것도 있고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서 어떤 하나의 개별 기업들이 내포하고 있는 그 리스크를 상쇄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그 저가항공사에 투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가항공사에 투자했을 때 가장 큰 그 항공사만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뭘까요? 부도 아닐까요? 부도도 있고요. 유가가 제일 단기적으로는 중요해요. 저희가 저가항공사에 투자한 이유는 이제 앞으로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말고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이런 거 많이 탈 것 같은데? 외국 보니까 그렇던데? 그렇게 생각해서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동안에 유가가 막 오르면 사람은 많이 옮겼는데 돈을 못 버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랑 상관관계가 높다. 그러니까 유가가 올랐을 때 이 회사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려면 내가 원유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원유를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유가가 오르면 티웨이항공이 떨어지겠지만 원유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해지라고 하는데 그 해지를 하는 게 이제 비체계적 위험을 상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무적으로 10개 이상 종목을 나누어서 가지고 있으면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하는 비율이 줄어들어요. 10개부터는.
그러니까 10개를 가지고 있으나 15개를 가지고 있으나 100개를 가지고 있으나 비체계적 위험이 별로 감소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개를 가지고 있을 때와 100개를 가지고 있을 때 차이가 뭐냐? 100개를 가지고 있으면 분석하는데 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저희 회사 이제 매니저 몇 명, 5명인데 그 5명이 100개를 분석하는 거하고 10개를 분석하는 거하고 분석 깊이가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깊이가 깊어야 이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 언제 사고 팔아야 될지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개까지만 벌리면 충분하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왜 밖에 나가서 5개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개인 투자자한테 몇 개가 적당하냐라는 질문들이 몇 번 있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10개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0개인데 국내 10개, 해외 10개에서 총 20개 정도를 해요. 20개. 지금 들고 네. 있는 게. 근데 들고 있는 것만 보는 건 아니죠. 그죠. 또 다르고 교체해야 될 거 몇 개까지 생각을 하면 뭐 예를 들면 30개라고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종목 수가. 근데 저희는 하루 종일 주식만 보는 펀드 매니저가 5명이에요. 그러면 한 67개잖아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목에 차는 게. 근데 여기 보시는 분들이 물론 저보다 더 시간이 많은 전업 투자자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생업이 있거나 다른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나 퇴근하고 또는 주말에 해야지 라고 한다면 저희보다 시간 투입이 적잖아요. 그러면 저희만큼 리서치를 해서 그 종목단에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잘 검증하려는 정도의 분석을 하려면 당연히 5개보다 적어야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전업 투자자라서 투자를 너무 좋아하고 많은 금액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네트워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믿는 친구들, 그런 스터디도 조직해가지고 내가 지금 A라는 종목 보는데 너 보는 건 뭐야? B야? 너가 그만큼 분석했으니까 우리 같이 좀 공유를 해보자. 이렇게 하면 내가 3개 보고 너도 3개 보고 해서 한 3명의 친구를 만들어 놓으면 10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얼기설기 좀 느슨하게 얽히긴 했지만 하나의 팀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현준 대표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지금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물려있는 분들 많거든요. 네. 지수 자체가 떨어져 있으니까. 네. 고민인 분들 많을 텐데 종합적으로 이런 거 좀 유의하시면 좋겠다. 이런 거 조심하셔라. 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투자 어렵다. 조심해야 된다. 돈 쉽게 버는 거 아닐 것이다 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올해는 반대로 포기하지 마시라. 네. 그때 주식을 시작하고 지금 포기하면 낮을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아니라 비쌀 때 사서 낮을 때 파는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때 좋았던 것이 지금 안 좋았던 것처럼 또 지금 안 좋으면 좋은 날이 옵니다. 경제는 반드시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주식하기에 너무 좋은 국면이고요. 또 손실이 나 있다고 해서 포기할 게 아닌 게 어쨌든 그거는 매입가 대비 손실이 난 거고 오늘 여러분들의 재산은 HTS에 찍혀있는 그 평가액입니다. 거기서부터 데이 원 시작하셔서 다시 올라갈 때를 기대하시면 지금은 여전히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때입니다. 네, 오늘 김 대표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고요.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또 몇 개월 뒤에 다시 모셔가지고 더 좋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또 변화되는 포트에 대한 얘기들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